1화 가문이 저주, 인이 가면. 콜록, 콜록, 어머니의 밭은 기침 소리가 어두운 흙집 안을 울렸다. 유비는 짜고 있던 돗자리에서 잠시 손을 멈추고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렸다. 앙상하게 마른 등이 손바닥 아래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괜찮아. 늘 있는 일인 것을. 어서 내 일을 보거라. 장에 내다 팔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 않느냐. 어머니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유비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짚을 엮기 시작했다. 손에 익은 일이건만 오늘따라 손가락이 자꾸만 헛돌았다. 그의 시선은 방 한쪽 구석, 낡았지만 귀한 티가 나는 나무 괴짝으로 향했다. 또 저것 때문이시겠지. 마치 유비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어머니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현덕아, 예, 어머니, 잠시 이리 와보겠느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괴짝을 가리켰다. 유비는 짧은 한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괴짝을 열자 잘 마른 비단에 곱게 쌓인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의 얼굴을 본떠 만든 가면. 상아처럼 희고 매끄러운 표면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조각되어 있었다. 온화하고 자비롭고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할 것만 같은 표정. 하지만 유비는 알고 있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저주를. 어머니가 가면을 감싼 비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것이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다. 한나라를 세우신 태조께서 쓰셨다는 인이 가면. 이 가면을 쓰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보고 따를 것이다. 내 말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이고 내 미소 한 번에 만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감복할 게야. 그 어떤 모욕과 비난도 너를 상처 입히지 못하고 오히려 너의 인덕을 드높이는 자양분이 될 뿐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자부심이 아닌 깊은 공포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현덕아, 절대로 이 가면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유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속은 편치 않았다. 가면을 볼 때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사람을 얻는 힘. 하지만 그 대가는 영혼의 파괴.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파리하게 떨렸다. 가면은 너에게서 모든 분노와 슬픔, 치욕과 원망을 빼앗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는 내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킬 독이 될 게다. 우리 선조 중에도 이 가면의 힘을 탐했다가 끝내는 미쳐버린 분이 계셨다. 그분은 천하의 존경을 받는 위인이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고 하더구나. 결국 자신의 손으로 심장을 찔러 목숨을 끊으셨지. 그분의 얼굴에는 이 가면과 똑같은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유비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염려 마십시오, 어머니. 제게는 이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유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황실의 후예라는 이름도 천하를 얻는 힘도 제게는 과분할 뿐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돗자리를 짜며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래, 나는 절대로 저주에 손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유비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는 가면을 다시 비단에 싸서 괴짝 깊숙이 넣었다. 뚜껑을 닫는 순간 가면의 옅은 미소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비는 알지 못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미 그의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2화 평범함을 꿈꾸는 청년. 괴짝을 닫은 뒤에도 한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보는 유비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다. 내가 더 굳건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내가 이 평범한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머니께서 믿으실 수 있도록. 유비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돗자리를 엮기 시작했다. 차르륵 차르륵 집단이 엮이는 소리가 방 안을 규칙적으로 채웠다. 그는 일부러 더 경쾌하게 손을 놀렸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 솜씨면 내일 장에 내다 팔아도 금방 돈이 날 겁니다. 그럼 맛있는 고기라도 사와서. 유비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또다시 기침을 터뜨렸다. 콜록, 콜록, 캐액. 이번 기침은 아까보다 훨씬 심했다. 유비는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의 등을 두드렸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쁘게 어깨를 들썩이는 어머니를 보며 유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 되겠다. 위원에게라도 보여야. 아니, 그럴 돈이 어디 있나. 그렇다면 그의 뇌리에 며칠 전 장터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다. 아주 귀한 차가 있는데 기침이 작고 몸이 허한 노인에게 특효라는 말. 물론 부르는 개 갑일 정도로 비싸서 자신 같은 처지는 엄두도 내지 못할 물건이었다.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더라. 유비는 몇 년 동안 돗자리를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둔 삼짓돈을 떠올렸다. 어머니 몰래 벽 틈에 숨겨둔 비상금. 언젠가 어머니의 회갑잔치라도 조촐하게 열어드릴 요량으로 모아온 돈이었다. 그 돈을 쓰면 어머니께서 노하실 것이다. 하지만 유비는 기침 끝에 눈물까지 글썽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어머니였다. 결심했어. 어머니의 기침을 먹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이 대수랴. 다음 날 아침, 유비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 섰겠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멀건죽을 쑤어 올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잠시 탁현성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성에, 돗자리는 아직 다 짜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냐. 장에 쓸 짚이 좀 모자라서요. 성에 가면 더 좋은 짚을 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비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성정을 아는 터라 찻값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 뻔했다. 몸 조심하거라.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배웅을 받으며 유비는 집을 나섰다. 벽 틈에서 꺼낸 삼짓돈이 품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 돈이면 충분할 거야. 장사치에 허풍이 섞였을 테니 값을 잘 깎으면 오히려 돈이 남을지도 모르지. 그는 애써 밝은 생각을 하며 성으로 향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걸으며 그는 앞으로의 삶을 그렸다. 귀한 차를 드신 어머니가 기침을 멈추고 환하게 웃는 모습.
자신은 지금처럼 돗자리를 짜고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천하, 영웅, 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가벼웠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평범한 꿈을 이루기 위해 내디딘 그 한 걸음이 자신을 지옥 같은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첫걸음이 될 줄은. 3화, 어머니의 차. 탁현 성문은 유비가 사는 누상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과는 달리 잘 다듬어진 돌이 깔린 길, 질서 없이 늘어선 볏짚 지붕 대신 빽빽하게 들어찬 기와집들.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와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유비의 귀를 어지럽혔다. 정신 차리자. 어서 차를 파는 곳을 찾아야 해. 유비는 품 안에 삼짓돈을 한 번 꼭 쥐고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가장 큰 약재상이자 찻집이라는 곳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차향과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에 유비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그의 남루한 행색을 본 점원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로 오셨소? 여기는 구경이나 하는 곳이 아닌데. 저 어르신 기침에 특효라는 차가 있다고 들어서. 점원은 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아, 운남에서 들여온 보이차를 말하는 모양인데. 당신 같은 행색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요. 찻잎 한 줌이 당신 한 달 벌이보다 비쌀 테니. 노골적인 무시에 유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참아야 한다. 나는 어머니의 차를 사러 온 것이다. 이런 모욕쯤은.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며했어 부드럽게 말했다.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꼭 구해야만 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냐고. 일단 돈은 있소. 괜히 시간만 뺏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유비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돈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점원은 의외라는 듯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주인 어른, 봉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안쪽에서 배가 불룩 나온 중년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래, 자네가 그 효자신가? 우리 가게의 보이차는 황실 진상품으로 쓰일 만큼 귀한 것이라네. 자네의 효심이 갸륵하니 특별히 이만큼 해주겠네. 주인이 부른 값은 유비가 가진 돈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는 액수였다. 너무 비싸다. 이틀 밤낮으로 돗자리를 엮어도 벌기 힘든 돈을 단번에 부르는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유비는 침을 꿀꺽 삼키고 간절하게 말했다. 주인장, 보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이 없는 총부입니다. 조금만 깎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 돈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유비는 주머니를 통째로 내밀었다. 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동전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주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쯧쯧, 정말 이게 다인가? 좋아, 자네의 효심에 감동해서 손해를 보고 파는 걸세. 다시는 이런 행운이 없을 줄 알게. 주인은 마지못해 허락하는 척하며 점원에게 눈짓했다. 점원은 아주 작은 상자를 가져와 비단 보자기에 쌌다. 유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몇 년을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됐다. 이걸로 된 거야. 어머니께서 이 차를 드시고 기력을 되찾으실 수만 있다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비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찻집을 나섰다. 품 안에 아는 차 상자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희망에 부풀어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그의 등 뒤로 찻집 주인과 점원이 나누는 비웃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런 멍청이가 있다니. 반값도 안 되는 찌꺼기를 주고 2배는 넘게 받았군.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놈들은 저렇게 당해도 사지요. 4화, 환건의 그림자. 탁현 성문을 벗어나자 번잡했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익숙한 흙길이 나타났다. 유비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어서 돌아가서 어머니께 이 차를 다려드려야지. 내일 아침에는 기침 소리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품 안에 차 상자를 고쳐 안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릴 때였다. 저만치 앞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다. 갸, 이놈들, 감히 누구의 행차인 줄 알고.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마차 한 대가 길 한복판에 멈춰서 있고 머리에 누런 수건을 두른 사내 5-6명이 호위 무사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다.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확 풍겨왔다. 환건적이구나. 세상이 어지럽다더니 대낮에 현성 근처까지 나타나다니. 유비는 저도 모르게 길가의 숲을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다. 잘못 엮였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였다. 조용히 지나가기만 기다리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몸을 웅크리는데 환건적 하나가 마차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안에서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 소녀가 끌려나왔다. 놔라, 이 천한 것들. 소녀는 저항했지만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환건적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소녀의 턱을 움켜쥐고는 음흉하게 웃었다. 태수의 딸이라지. 곱기도 하구나. 오늘 밤 내 시중을 들게 해야겠다. 하하하, 이놈. 그렇게 앙칼지게 굴면 못 써. 얌전히 굴면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환건적들이 소녀의 옷을 찢으려 들었다. 소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유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안 된다. 저 아이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나는 어머니께 드릴 차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나서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성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숲을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멈추시오. 유비의 목소리에 환건적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두목이 코웃음을 쳤다. 뭐냐, 이 돗자리나 짜게 생긴 놈은.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은 게냐. 죄 없는 부녀자를 괴롭히지 마시오.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여기 있는 것을. 유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환건적 하나가 달려들어 그의 품을 뒤졌다. 돈주머니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대신 손에 잡힌 것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였다. 오호, 이건 꽤 비싸 보이는군. 웬 놈이 이런 귀한 걸 다 가지고 다닐까? 환건적이 상자를 열어보려 하자 유비가 다급하게 외쳤다. 안 돼. 그건 우리 어머니께 드릴 약이란 말이오.
약, 시끄럽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비의 얼굴이 돌아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번졌다. 이놈이 감히 어디서 큰 소리야. 내 어미가 죽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환관적들이 유비에게 발길질을 퍼붓기 시작했다. 유비는 속수무책으로 맞으며 차 상자만은 지키려 필사적으로 품에 끌어안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다. 그의 귓가에 태수의 딸이 지르는 절규와 환관적들의 추악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맴돌았다. 오화, 짓밟힌 긍지. 컥, 명치 끝을 걷어차인 유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다. 환관적들은 쓰러진 그를 둘러싸고 낄낄거리며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놈, 제법 맷집은 있구나. 약상자 하나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꼴이라니 가소롭기 짝이 없군. 유비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품 안에 차 상자를 보호했다. 등과 옆구리를 강타당할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한 절망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어머니, 이 차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때 환건적 두목이 부하들을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유비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만, 더 때리면 재미없지. 두목은 유비의 품속에서 차 상자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눈앞에서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잘 말린 찻잎이 은은한 향을 풍겼다. 과연 귀한 물건이긴 하군. 이걸 내 어미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다고. 돌려주시오. 제발, 그것만은. 유비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의 긍지, 한나라 황실의 후예라는 자존심 같은 것은 이미 조각나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만이 남아 간절하게 빌었다. 돌려달라. 그래, 돌려주마. 두목은 비열하게 웃으며 상자를 거꾸로 뒤집었다. 찻잎들이 흙먼지 날리는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다. 유비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그의 전 재산, 그의 희망, 그의 효심이 흙먼지 속에 처박혔다. 내 어미에게 잘 가져다 주거라. 흙이나 잔뜩 퍼마시라고 말이야. 하하하하. 환건적들의 광적인 웃음소리가 유비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흙과 뒤섞인 찻잎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자, 이제 저게 집을 끌고 가자. 두목은 유비에게 흥미를 잃고는 태수의 딸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다. 싫어, 오지 마. 이 악귀 같은 놈들. 그 처절한 비명이 유비의 텅 빈 머릿속을 헤집었다. 내 탓이다. 내가 괜히 나서서 나만 아니었더라면, 아니, 내가 힘만 있었더라면. 힘만, 분노인지 자책인지 모를 감정이 속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때 두목이 다시 유비를 돌아보았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그는 유비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았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의 감촉과 냄새가 그의 코와 입으로 밀려들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놈처럼 보잘것없는 놈은 평생 이렇게 땅바닥에 코나 박고 사는 게 어울려. 알겠느냐. 두목은 유비의 뒤통수를 발로 짓밟았다. 으드득, 목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자신을 짓밟고 선 환건적의 더러운 집신과 그 너머에서 끌려가며 절망적으로 손을 뻗는 소녀의 모습이었다. 긍지, 인간으로서의 존엄, 아들로서의 효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뼛속까지 시린 치욕뿐이었다. 의식이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6화, 피눈물과 첫 번째 착용. 얼마나 지났을까. 유비는 사늘한 땅바닥에서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다. 환건적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태수의 딸도, 화려했던 마차도 보이지 않았다. 적막한 길 위에는 부서진 수레의 파편과 말라붙은 핏자국만이 남아 참혹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끊어질 듯 아파왔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돌렸다. 흙먼지에 범벅이 된 찻잎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그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참았던 무언가가 울컥 터져 나왔다.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눈물에 가까운 절규였다.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그저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며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의 작은 소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다. 힘이 있었더라면, 저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힘이 있었더라면. 사례가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무력감이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바닥에 쏟아진 찻잎을 주워 담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떨려 흙만 움커질 뿐이었다. 그때였다. 그것을 쓰거라. 환청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저주받은 갑오. 이니 가면 안 돼. 절대로. 저주의 손을 대면 끝장이다. 어머니께서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귓가에는 환건적들의 비웃음 소리와 태수 딸의 비명이 생생하게 맴돌았다. 자신의 뒤통수를 짓밟던 그 더러운 집신의 감촉이 되살아났다. 이 치욕을, 이 분노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지? 아니, 살아남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지? 나는 평생 이렇게 짓밟히며 살게 될 것이다. 내 어머니마저 지키지 못하고. 그 순간 유비의 눈빛이 변했다. 공허했던 눈동자에 섬뜩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더듬어 품속 깊숙한 곳을 뒤졌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몰래 숨겨 나왔던 것.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다. 가면이었다. 그는 흙먼지 묻은 손으로 가면을 꺼내들었다. 석양빛을 받은 가면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지금 유비의 눈에는 더없이 기괴하고 사악하게 보였다. 이것을 쓰면 나는 내가 아니게 된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죽고 껍데기만 남게 되겠지.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차라리 그렇게 되겠다. 이대로 벌레처럼 죽는 것보다 내 감정을 모두 죽이고 저주받은 힘이라도 손에 넣겠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유비는 피와 흙으로 얼룩진 얼굴 위로 천천히 가면을 가져갔다.
가면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찬기가 돌았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면이 그의 얼굴에 완전히 씌워졌다. 세상이 변했다. 지옥 같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머리를 터뜨릴 것 같던 분노와 치욕도, 심장을 도려내던 슬픔과 절망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 거대한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위를 두꺼운 얼음층이 완벽하게 뒤덮었다. 대신 그의 머릿속은 수정처럼 맑아졌다. 고요하고 평온했다. 유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언제 맞았냐는 듯 몸에는 조금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흙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바람의 방향, 쓰러진 시체들의 위치, 환건적들이 사라진 길의 흔적까지. 그의 입가, 아니, 가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말했던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자한 미소. 그 미소를 지은 채 그는 환건적들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한 걸음 망설임 없이 나아가기 시작했다. 평범한 청년 유현덕은 방금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이니 가면을 쓴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있었다.